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샘문학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수업을 진행하게 된 지도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교육부에서 대면 계약 시기를 20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2주 정도 지속하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문학의 본질과 그다음에 문학의 3가지 기능, 그리고 김영랑 시인의 모라니 피기까지는 작품을 통해서 미적인 기능을 조금 더 느껴보았고, 김영랑 시인의 후기시 2 작품도 살펴보면서 우리 문학을 감상하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다져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살펴보면서 정약용의 수호제기, 그리고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 라는 작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2 작품이 진도가 끝나면 이제 개학을 하기 전까지 교과서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문학 과목에서는 수행평가 50%, 그 다음에 기말고사 지필평가 50%로 1학기 성적을 매길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내신 위주의 수업은 1, 2, 3등급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고, 좋은 내신 등급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런 국어 실력도 향상시켜주고 싶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활동을 한 친구들은 교과서 특에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적어주기 위해서 수행평가 비중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문학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본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안내해주고 싶었던 것을 깜빡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시에 사용된 이 글씨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글씨체는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거는 바로 윤동주 서시체라는 글씨체입니다. 자, 이 글씨체는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서체를 따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그런 폰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서시체 말고도 한용운 서체나 그다음에 김구 선생,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등의 다양한 서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제출할 때 예쁜 폰트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GS 리테일에서 만든 이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서체를 활용해주면은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으로 교과서 16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자, 교과서 16페이지, 모라니 피기까지는에 대한 감상의 정리와 지식 참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모라니 피기까지는 모란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소망과 슬픔을 노래한 순수 서정시이다. 자, 그래서 김영랑 시인은 30년대 시문학파 동인으로서 순수 서정시를 주로 창작해내었던 시인이었죠. 자,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는 수미상관이라는 거는 시의 처음과 끝에 똑같은 행을 배치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작품에서 봄은 아름다움이자 소망으로 상징되는 모란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화자는 봄을 기다리며 모란이 피기를 소망한다. 그 모란이 지면 상실감을 느끼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화자는 다시 봄을 기다린다. 자, 이처럼 이 작품은 모란이 피었다 지는 것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아름다운 모란이 피는 봄은 찬란한 계절이지만 그 찬란한 계절은 유한하며 한계가 있으며 화자는 그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낳게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식창고. 자, 김영랑의 대표적인 시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다. 그의 작품 속에 슬픔과 한 상실과 좌절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이상적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식민지의 시대적 상황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음악성을 지닌 시를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그의 시의 특성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구절은 그의 미의식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김영랑 시인은 개인적으로 슬픔과 한 상실과 좌절의 정서를 노래했던 시인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자,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식민지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우리는 또 반영론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기에서 자, 김영랑 시인의 다른 작품인 독을 차고 우리가 함께 감상해 봤었고, 그 이외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인 거문고라는 작품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독을 차고보다는 이 거문고라는 작품이 김영랑이 처해 있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김영랑 시인의 그런 자유롭게 모국어로 시를 쓰고 싶으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슬픔을 이 거문고라는 시에서 잘 노래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서 자, 정리하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지금 현재까지 문학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통해서 미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봤죠. 자, 앞으로는 이제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자, 이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정약용의 한문수필인 수호제기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윤리적 기능은 나이 덕의 산속에서 라는 시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 이 윤리적 기능 산속에서 작품을 먼저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호제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소단원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 자, 1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행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는 여행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자, 그래서 OT 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작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이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 등을 작품 속에 구현한다. 그래서 작가들은 문학을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남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런 정서적 울림을 안겨주면서 이제 독자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어떠한 감동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작가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 등을 작품 속에 구현한다. 자, 우리는 작품 속에 구현된 작품 속에 실현된 작가의 고민과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자, 우리는부터 인식할 수 있다까지 인식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또한 우리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에 그려진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나아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자, 여기 또한부터 방금 읽은 부분까지가 윤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치 시간에도 얘기했죠. 인식적 기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지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자, 요 윤리적 기능은 어떤 마음적인 측면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나이덕의 작품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수호 제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속에서 나이덕 시인의 시입니다. 자, 선생님은 시를 보기 전에 잡다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바로 시를 읽어보고 느껴보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나이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네. 자, 선생님이 좋지 않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는데, 자, 일단 이 시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이 시 한 덩이, 자, 줄 띄어쓰기 하고, 두 덩이 또 띄었었고, 세 덩이 또 띄었었고, 네 덩이. 자, 이렇게 시의 의미 단락에 따라서 한 줄을 띄어서 쓰는 이 하나의 덩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1연, 2연, 3연, 4연. 자, 이 시는 총 4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읽은 한 줄 한 줄의 구절을 우리가 시에서는 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 4연 13행의 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러분 나이덕 시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수업을 잘 따라온 친구들은 바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몇 강에선가 과제로 제시했던 그런 시, 자, 푸른밤. 자, 푸른밤이라는 시를 썼던 시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시를 감상하는 자세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나이덕 시인의 시를 벌써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시간이네요. 자, 이 푸른밤이라는 시도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큰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주는 시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이 시 해석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나이덕 시인에 대해서 궁금해졌을 거예요. 내가 벌써 두 작품이나 읽어본 시인인데, 자, 어떤 분인지 자, 왼쪽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분은 1966년생이시고 자, 시인이자 어느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주로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고 생명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서정적인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자, 주요 저서로는 시집 뿌리에게 어두워진다는 것 등과 수필집 반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추가로 공부하고 싶다면
자, 이 뿌리에게 라는 시와 자,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 정도는 추가적으로 찾아서 공부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자, 주로 이렇게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주로 드러낸 이 시인의 산속에서 라는 작품을 처음부터 같이 읽으면서 감상을 해봅시다.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여러분, 이 시에서 화자가 누구인가요? 자,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를 우리가 화자라고 합니다. 자,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죠. 자, 시에서 지금 이 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화자는 누구인가요? 자, 우리가 배웠던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화자는 나였죠. 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냐면, 자,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는 두 번째 행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나가 나왔으니까 이 시의 화자는 1인칭 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쭉 읽어봤을 때 나가 나왔나요? 그쵸. 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항상 1인칭 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자,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자, 화자가 없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시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건데 화자가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화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자는 자, 표면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나타나지 않는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모를 거래. 아마도 자, 이 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자, 추측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아마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 그런데 무엇을 모를까요?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목적격 조사 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 자체가 전체가 자,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무엇일까요? 주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주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 전체적인 구조가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길을 잃어본 사람은 자, 알 것이다 라고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터덜터덜거리며 헤매였어요. 자, 그렇게 걸어간 길의 끝에서 간신히 자, 멀리에서나마 이제 밝혀져 오는 불빛을 발견했을 때 자, 그 불빛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한밤중 산속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자, 아무런 불빛도 없고 깜깜한 그런 밤에 멀리서라도 불빛이 비추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기 산속에 어떤 인가가 있나 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나 보다, 아니면 혹은 대피소가 있나 보다, 내가 잠시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한 불빛의 따뜻함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길을 잃어본 사람만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선생님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에 속해요. 어렴풋이 상상은 가지만 그것을 100% 알고 있지는 못해요. 자, 더 읽어봅시다.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앞에 나온 그런 문장 구조의 연장선 속에 나온 연입니다.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자, 이 부분이 주어고요.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다면 발견인지를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서술어는 알리라예요, 모르리라예요? 그렇죠. 자, 모르리라. 자,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시에서는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를 꼭 갖추어서 쓰지 않고 이렇게 생략과 함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제대로 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시를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를 순서대로 다 갖춰서 사용하면 문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고 문장을 짧게 줄여서 최대한 짧은 구조 속에서 운율을 형성하고 말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어떠한 여운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 무엇을 모르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모를 것이다. 자, 여기서 막무가내라는 뜻은 원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라서 좀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 우리가 막무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둠이 막무가내다 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조금 재미있는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종종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수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말의 재미와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둠이 막무가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손써볼 수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어둠이 밀려온다라는 그런 상황을 어둠이 고집이 세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모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연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의 화자는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적어도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화자인 것 같아요. 길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어둠을 밝혀주는 불빛의 따뜻함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누군가 동행이 있어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무서워해주고 함께 길을 찾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제 느껴봤던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1년의 경험은 해본 적이 없지만 2년의 경험은 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대학교 시절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기들이랑 이제 MT를 갔는데 근처 민박집에 폐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교로 우리가 담력 훈련이라고 해서 그냥 재미삼아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생각보다 시골이라 그런지 진짜로 너무 어둡고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무서움 속에서도 내가 동기들이랑 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저희 동기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시 속의 화자도 나와 어둠 속에 함께 있어준 그 맞잡을 손을 내어준 사람에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 자체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은 선생님이 이 제목과 이런 시에 쓰여진 글씨 자체만으로 1차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전체적인 해석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자, 알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추측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주어는 아까와 다르게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이래요. 자, 이 주어가 되겠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자, 근데 무엇을 알 것이냐? 목적어가 이번에 또 빠져 있죠. 자, 무엇을 알 것 같은지 보시면 자,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여기도 지금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고 감싸주는지를 자, 알리라예요, 모르리라예요? 그쵸, 알리라죠. 자, 앞에 나왔던 서술어를 생략한 거니까 이번에는 알리라가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아는 건지가 중요해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자, 여기에 있는 작은 지붕들이라는 것은 이제 인가를 얘기하겠죠. 인가, 사람이 사는 집. 인가의 지붕을 의미하겠죠. 산속에 작은 지붕이 있다라는 것은 산속에 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산에 갇힌 이 화자는 지금 지붕들이 산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교과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 시를 시화로 표현해 본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작은 지붕들은 이 거대한 산줄기 아래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거대한 산줄기가 더 힘이 세다고도 볼 수 있죠. 뭐 산사태가 나면 이 작은 집은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 화자에게 이 거대한 산줄기보다도 이 작은 지붕이 더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준다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면 이 화자는 지금 안심하고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산속에서 살아본 사람은 나를 감싸주는 이 자그마한 집이 비록 초라하고 누추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의 화자는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이 나그네는 길을 떠도는 그런 유랑객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죠. 그러한 나그네는 이제 일정한 거처가 없어서 항상 걱정하기 마련인데 자, 그때 먼 곳의 불빛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바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빛을 찾아오도록 해서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리라예요, 모르리라예요? 알리라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치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생략은 자, 여기 알리라에 쓰였습니다. 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자, 목적격 조사 를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이 작은 지붕들이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자, 목적어가 여기 나오고 자, 알리라. 자, 서술어. 자, 이 문장 성분의 순서가 이제 뒤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배웠죠? 그쵸. 바로 도치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도치법은 자, 마지막에 놓인 성분을 자,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작은 지붕들이 산줄기보다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준다는 것을 알리라 라고 표현을 하면 자, 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화자는 그것이 아니라 자, 작은 지붕들이 산줄기보다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위치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시를 쓸 때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것이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모를 것이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작은 지붕들이 얼마나 크게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 것이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먼 곳의 불빛이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 순서를 갖춰서 시를 쓰면 시가 엄청 재미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조사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앞연에 나왔던 그러한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시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하면서 운율을 만들고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또한 여운을 느끼게 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론의 관점에서 작품에 쓰인 텍스트만으로 이제 작품을 대충 해석해 봤는데요.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이 시 속에서 시인은 어떠한 비유와 상징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싶은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어를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독해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시인이 이러한 시어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강의가 조금 길어졌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의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게시글에 적혀져 있는 이 시에 중요하게 사용된 시어들을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시의 시어들의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